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편의점의 형광등이 밤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길거리는 이미 적막에 잠겨 있었다. 60대의 정순자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지폐들을 펴서 정리하고 동전들을 세어가며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오늘도 별로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동네 대형마트가 생긴 이후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래도 이 작은 가게가 그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에게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 이상의 의미였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 가게로 생계를 이어왔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온 사람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다. 검은 후드를 깊숙이 뒤집어 쓴 남자였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가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담배나 음료수를 사러 들르곤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뭔가 달랐다. 그는 상품진 열대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 보였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남자가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순간 순자의 얼굴은 경직됐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한도윤이었다. 며칠째 연락도 없던 아들이 이 깊은 밤에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서운 기색이 감돌고 있었다. 충혈된 눈동자와 떨리는 손,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에서 절박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다. 도윤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도 없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에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모자 사이에 긴장감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이 어색하고 위험한 침묵을 깨트리고 있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계산대 아래에 있는 비상벨을 생각했지만 상대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도윤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순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돈 좀 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평소 어머니에게 보이던 예의나 존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순자는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빚쟁이가 오늘까지 갚으라 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계산대를 내려쳤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오늘 밤 12시까지 5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노려봤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장이야. 순자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아들이 빚을 졌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도 그의 변해버린 태도가 더욱 무서웠다. 도윤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도윤이 소리를 질렀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열고 그날의 매출금을 꺼냈다. 봉투 안에는 12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도윤아, 이게 오늘 하루 번 돈의 전부야. 하지만 이건 내일 아침에 도매상에 줘야 할 물건값이란다. 이 돈이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 도윤의 눈이 그 돈에 고정됐다. 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봉투를 바라봤다. 그냥 며칠만 늦춰서 주면 되잖아. 나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안 돼, 도윤아.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도매상과의 신용이 무너지면 더 이상 물건을 받을 수 없어. 그럼 가게를 접어야 한다.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순자는 아들을 달래려고 했다. 차라리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은행 대출?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는지 알아? 신용도 다 망가졌다고. 아무도 나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는 계산대 주위를 서성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그냥 몇 번만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순자는 아들의 말에서 도박의 냄새를 맡았다. 도윤아, 설마 너. 그래, 도박이야. 도윤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오늘 밤 12시까지 5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야. 시계는 밤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윤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순자는 아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도윤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를 살려줘. 정말 마지막이야. 순자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도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도윤아, 정말 안 돼. 이 돈은.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계산대를 넘어왔다. 순자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피할 곳이 없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파? 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도윤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내가 오늘 이 돈 못 구하면 끝장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지 엄마는 모를 거야. 순자는 아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도윤아, 제발.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하지만 도윤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계산대 아래에서 포장용 테이프를 꺼내더니 어머니의 손목을 묶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 도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순자는 공포와 분노에 몸이 떨렸다.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너는 내 아들이야.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계산대 아래 있던 현금 봉투를 움켜쥐었다. 순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었다. 그 돈으로 내일 새벽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받아와야 했고 그래야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 그 돈 가져가면 안 돼. 순자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도윤아, 엄마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도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는 가게 한쪽 구석에 있던 휴대폰까지 챙겼다. 순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 도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죄책감, 절망,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까지. 순자는 묶인 손목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도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급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순자는 혼자 가게에 남겨졌다. 그녀는 가까스로 손목을 풀려고 애썼다. 테이프가 피부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육체적 고통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왔던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몇 분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가게의 이상한 상황을 발견하고 들어왔다. 순자는 그제서야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도윤은 훔친 돈을 손에 쥐고 서울 시내를 헤맸다. 하지만 120만 원으로는 500만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돈을 늘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도박장은 이미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접어들었다. 빚쟁이들과의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협박 메시지들만 계속 쌓여갔다. 마지막 경고다. 새벽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는 끝이다. 도윤은 공포에 떨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뻔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울을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일단 몸을 숨기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로 향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 휴게소에 도착한 도윤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았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테이프에 묶인 손목,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마지막에 흘렸던 눈물까지. 내가 뭘 한 거야?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것이었다. 그것도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한편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편의점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도윤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그가 마스크를 벗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었다. 순자가 아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자 경찰은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과 카드 사용 기록 추적을 시작했다. 도윤은 휴게소에서 라면을 하나 사 먹었다. 그는 현금으로 계산했지만 휴게소의 CCTV에는 그의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도윤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여러 대의 경찰차가 나타났다.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다. 한도윤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그의 주머니를 수색했다. 현금 일부와 가게에서 가져온 휴대폰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정순자는 가게를 열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손목에는 테이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육체적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도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들이 잡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가 범죄자가 되어버렸다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협조해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순자 언니 괜찮아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도윤이가 그럴 줄은. 하지만 그들의 위로도 순자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수치심만 느껴졌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 강도의 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았다. 오후에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에 향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다. 형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아들분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강도 행위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를 벌 주세요.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비록 제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형사는 순자의 의연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 어머니의 깊은 슬픔도 느낄 수 있었다. 도유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생활비와 빚에 쫓겨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했다. 가족이라도 폭력과 협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특히 당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유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검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도상의 혐의였다. 비록 피해자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엄연한 범죄행위였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 석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나였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다.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나? 혼자 키우느라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대학까지 보낸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편의점을 다시 열었다.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순자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도 엿보였다.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것이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